자, 국제 금융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발 뉴스는 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 이제 중국 쪽 반응도 봐야죠. 아시아에 개장하면은 중국 얘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양회에서 제시된 부양책이 시장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정부 양회랑 같이 보면 기대가 또 부합한다고요. 이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예, 일단은 뭐 중앙정부 양회만 놓고 봤을 때는 실망했다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뭐 GDP 성장률 목표치를 갖다가 뭐 5%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들 재정 지출 많이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거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재정 지출 관련해서 GDP 대비 목표치를 갖다 사실상 보면은 0.2%포인트밖에 전년 대비 오르지 못했어요. 거기다 인프라에 투입되는 인프라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한도를 놓고 봤을 때도 전년 말에 있었던 추가 발행분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폭이 하락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이들 이제 뭔가 올해 있어서 시클리컬 다 되고 인프라 중국 인프라 되니까 뭐가 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앙정부 양해만 놓고 보면은 기대감 하회인데 지방정부 양해랑 보면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중국은 재정 지출의 85%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열리는 3월 중앙정부 양회보다는 1월 달에 열리는 31개 지방정부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지방정부 양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올해의 부양책의 포커스는 인프라가 아니라 부동산을 갖다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인프라 단에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방정부는 그동안 3년 동안 방역 활동하다 보니 재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재원을 부동산에서 충당을 하고 특히나 그 재원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도 추가 부양책까지 마련하겠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부양이 되면은 무엇이 부양이 된다? 결국 소비랑 투자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있어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디벨로퍼에 대한 유동성 재투입 같은 조치들, 즉 페드가 긴축할 때 중국을 완화해주는 이 같은 정책의 상쇄 효과가 어떻게 보면 증시단에서도 나쁘지 않게 흐름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기 부양의 핵심이 인프라가 아니라 부동산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주셨는데 인프라와 부동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물론 이제 세수를 좀 늘려서 그 재원을 가지고 뭔가 부양을 또 순환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실 투자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대외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GDP의 순수출 기여를 상쇄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사용할 텐데 근데 전년도에 아시다시피 인프라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YOY 그로스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최소 못해도 11%대 확대를 했는데 근데 그 기저를 감안하면은 올해 인프라 그만큼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붙고 더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인프라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강합니다. 왜? 부동산은 GDP에서 건설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지만은 부동산의 특징 격이거는 결국 소비를 다 리딩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하는 소비,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가 무엇이 있죠? 결국 인테리어 다음에 반등하는 경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가구, 그 다음에 경기가 반등하는 게 가전, 전자기기,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택 관련 내구재랑 다 포함하면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 결국 이 같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갖다 선택하게 되는 그 같은 비교점이자 중국이 왜 부동산을 갖다 계속 부양을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일제히 말했는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언뜻 들으니까 뭐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 부동산인가요? 이제 살기 좋은 집? 뭐 집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은 어떤 원자재 쪽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경기 민감한 원자재라 하면은 유가라든가 이제 구리라든가 이 같은 산업금속 섹터나 에너지 섹터 이쪽이 좀 더 각광을 갖다 받지 않을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다만 저희는 에너지보다는 산업금속이 훨씬 더 양호하다고 좀 판단하는데 결국 우리가 아는 시클리컬로 대변하는 산업금속
근데 그 산업금속 안에서도 구리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접근되는 부분이겠고요. 왜냐? 결국 나머지 메탈들은 아연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전력단에서 회복되는 부분들이 즉 수급들이 안정되는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 같은 부분이 아연 좀 상대적으로 구리보다는 약할 수가 있겠고 알루미늄 역시도 사실 나쁘진 않은 흐름이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업향 수요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구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의 이런 재개, 경기 부양, 뭐 리오프닝 이런 영향으로 유가도 이제 소재, 산업재로서 조금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가는 지금 아직 심드렁합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부양책 단에서 결국 구리나 또는 산업금속이 에너지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양호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째서 유가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그동안 못 받아오고 있느냐? 중국인들, 즉 중국이 결국 수요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는지를 갖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시장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두바이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WTI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국과 서방 세계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우랄유에 포커스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계속 주장해 왔었던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수요 역시도 블록화될 수 있다. 중국의 수요나 인도의 수요가 러시아산으로 이탈할 수 있다라 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염가의 러시아산 우랄유로 수요가 더욱더 집중되다 보니 지금 서방 세계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여전히 높은 레벨인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할 정도로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물가를 갖다 오히려 좀 통제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같은 부분.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단에서의 유가에 대한 수요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우랄유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유가도 자체적으로는 안정시키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가 유가를 올리는 부분은 좀 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기차 전환 가속도에 따라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 우리나라도 2차 전지 배터리 이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오히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상태 아닌가요? 예. 이건 또 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단 중국만 놓고 봤었을 때 부동산 경기 단에서 회복될 경우에는 주택 관련 내구재 무엇이 있다? 바로 자동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갖다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에서 회복을 할 때 가장 늦게 반응하는 섹터가 바로 자동차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 수요단에서 민감한 거는 인테리어나 건자재 쪽이고 그 다음이 가구, 그 다음이 가전이고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주택 관련 내구재 안에서는 자동차였다. 결국 지금의 디맨드 하에서는 여전히 자동차의 사이클이 상당히 오기는 조금 시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기차 단에서 우리가 수요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중국 쪽입니다. 근데 중국 단에서는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내부에서. 즉, 뭐 CATL이나 또는 배터리 기업들이 감산할지도 모른다. 왜? 결국 중국의 수요가 보조금으로 연장하다가 2년 연속 100% 이상대 수요를 갖다가 계속 지키긴 어렵다라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역기전을 놓고 본다면은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CATL이나 일부가 결국 감산이라던가 내지는 가격단에서의 판가를 인하하는 조치들이 나왔다라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와 같은 배터리 관련된 소재들은 좀 더 힘든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뭐든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얘기들이 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 공급반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러시아가 또 키를 쥐고 있고 자, 러시아는 금속 원자재도 지금 무기화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일부는 줄 수 있지만 다 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임팩트가 강했다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러시아의 사례는 2018년에도 그랬고 2014년 때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네. 다만 모든 외 메탈들이나 또 모든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발 공급 차질 우려를 반영할 수 없다라 보냐면은 일부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하게 수출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메탈단에서는 팔라듐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수출 비중은 23%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니켈이라던가 내지는 우리가 항공기에 들어가는 티타늄 스펀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애들이라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자원 민족주의를 나선다면은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각광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일반적인 산업금속은 공급 차질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다라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 결국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지금 시장은 애시당초 제재를 갖다 선반영해 왔습니다. 즉, 기업들 LME 재고 안에서 구리나 알루미늄 재고를 갖다 놓고 보면은 러시아산 재고가 급격하게 많아졌거든요. 즉, 이미 선제적으로 러시아산을 갖다 기피했었다라고 본다면은 가격은 이걸 충분히 반영해 왔다는 사실이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또 한 번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에너지단에서 제재를 갖다 러시아산이 받아보니 그 염가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갖다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을 이쪽을 확대하면서 가격단에서는 충분히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렸는데 이번 역시도 중국의 수요가 알루미늄 또는 산업금속단에서 수요가 러시아산으로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탈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서방 세계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겠지만은 반대로 중국 쪽이나 이머징 단에서의 물가는 상대적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모든 러시아의 제재 발의 이슈나 러시아의 수출 통제 이슈가 원자재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끝으로 그러면 곡물 또 얘기해봐야 될 텐데. 국제 식량 가격 지수는 많이 하락했어요. 곡물 가격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앞으로의 곡물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곡물단에서 작년 5월 달에 제시했었던 뷰를 갖다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너지든 모든 원자재에 대한 뷰를 작년 5월 달과 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곡물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4월 이후부터는 드라마틱한 레벨 다운보다는 좀 더 단계적인 하락을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결국엔 라니냐 이슈가 여전히 남반구 단에서 수확 시즌의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하고 있지만은 이들 역시도 어쨌든 수확 시즌이 종료될 테고요. 특히나 라니냐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때문에 그럼 공급 단의 압박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비료 단의 이슈도 존재합니다. 비료의 원료가 무엇이냐? 바로 천연가스나 석탄인데 이들 단의 가격이 안정함에 됨에 따라서 이에 원료를 사용하는 질소계 비료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결국 농가들의 비료 가격 부담 역시도 줄어들면서 작황 우수 등급이 개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곡물은 하방이 더욱더 4월 이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가격의 하단을 지켜준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톤에서 또는 이제 양돈 농가단에서 결국 사육도수를 늘리면서 곡물의 수요가 그나마 하단을 지켜주고 두 번째는 유가가 구조적인 것 같은 문제를 감안한다면은 유가가 레벨단에서 추가적으로 빠지긴 어렵다라 본다면은 결국 하단이 70불로 견고하다면 곡물단의 옥수수단의 최대 수요 차이 두 번째 최대 수요 차인 바이오 에탄올향 수요 역시도 견고하다면은 실질적으로 드라마틱한 급락보다는 좀 더 단계적 하락으로 집중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네. 뭐 전체 맥락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자재의 전체적인 가격들은 대부분 많이 하락해 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특수성을 따라서 일부 품목들이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전체가 다 오르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케이. 인플레이션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커버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